안녕하세요. 영화 리뷰 채널 키노데이의 데이입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넷플릭스와 루소 형제가 만난 신작 그레이맨의 장단점을 뜯어보려 합니다. 징역형을 감형하는 조건으로 CIA 기밀 프로젝트인 시에라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코드네임 6, 일명 그레이맨이라 불리는 첩보요원이 된 그는 여느 때처럼 방콕에서 타겟을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죽기 직전 자신의 시에라 프로그램 참여자라고 밝힌 코드네임 4로부터 메모리 카드를 건네봤습니다. 그 안에 CIA 기밀 정보가 든 것을 알게 된 후 6는 상관인 카마이클에게 메모리 카드를 넘긴 대신 그 기밀을 파헤치기로 결정하고, 이에 카마이클은 전직 CIA 요원이자 소시오패스인 로이드를 보내 그를 추적하죠. 6는 전직 상관인 피츠와 방콕에서 만난 요원 데니의 도움을 받아 로이드의 추적을 따돌리면서 조금씩 숨겨진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7월 13일에 극장에서 개봉했고 22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예정인 영화 그레이맨은 베스트셀러 시리즈인 마크 그리니의 그레이맨 시리즈를 영상화한 작품입니다. 레드 노티스와 함께 넷플릭스 역사상 최다 제작비인 2억 달러가 투입된 그레이맨은 라이언 고슬링, 크리스 에반스, 아나 데 아르마스, 레게장 페이지 등의 화려한 캐스팅을 자랑하며 개봉과 공개 전부터 숱한 화제를 낳았죠. 특히 그레이맨은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통해 비평과 흥행을 모두 잡은 루소 형제의 연출작이었기에 더욱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그레이맨은 그 기대를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액션 시퀀스와 오락성은 액션 영화를 다룰 줄 아는 루소 형제의 장점을 제대로 선사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평명적인 그들의 스토리텔링은 첩보 영화로서의 독특함과 그레이맨이라는 제목의 의미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는 단점을 고스란히 노출했기 때문이죠. 일단 그레이맨은 시작부터 인상적인 액션 시퀀스로 눈을 사로잡습니다. 루소 형제가 만든 MCU 작품들은 다른 작품들에 비해 유달리 액션의 퀄리티가 높기로 소문나 있었는데 이번에도 거액이 투자된 게 단숨에 느껴질 정도로 그 솜씨를 발휘하죠. 방콕에서 타깃인 시에라4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은 6는 고층 빌딩 한가운데에서 미션을 이행하는데 신년을 기념하는 불꽃놀이는 그 시작을 더 화려하게 꾸며줍니다. 뒤이어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의 사투와 폭발하는 건물, 프라하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트램을 배경으로 한 총격전까지 영화는 끊이지 않는 액션씬을 선보이죠. 이처럼 스트리밍 작품이지만 극장에서 볼 충분한 이유가 되는 그레이맨의 액션은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흥미롭습니다. 하나는 아날로그적이고 국제적 쾌감이 돋보이는 액션들이 주를 이룬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클리셰를 역이용한다는 점이죠. 타겟을 원거리에서 저격하는 대신 나이프와 주먹으로 직접 제압하면서 시작된 그레이맨의 액션씬들은 가급적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맞부딪히는 형태의 액션을 고수하며 마지막 대결도 주먹 싸움으로 귀결됩니다. 이는 도시나 배경이 바뀔 때마다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스타일리시한 도입샷과 대비를 이루며 더욱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일전에 루소 형제가 메가폰을 잡은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는 MCU 내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액션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히어로 대신 첩보요원을 내세우면서 그 특징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엿보이죠. 어떤 면에서는 루소 형제가 제작하고 그들과 협업했던 무술 감독 샘 하그레이브가 연출한 넷플릭스 작품인 익스트랙션이 국제적으로 확장된 듯한 느낌도 듭니다. 한편 대놓고 007을 언급한 그레이맨은 여러 클리셰의 방향성을 살짝 역이용하는 영리함으로 무장합니다. 우선 카체이싱이나 추격전처럼 액션 영화의 감초나 다름없는 액션 시퀀스는 배제시키죠. 대신 원거리 저격 대신 육탄전을 벌이는 초반부 방콕에서의 장면처럼 예상을 조금씩 벗어나는 길을 걷습니다. 서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미로 속에서도 오히려 6와 로이드를 정면으로 대결시켜버리면서 색다른 재미를 만들어내죠. 물론 한계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프라하 시내에서 펼쳐지는 액션이나 다수의 적이 기다리고 있는 적군의 본부에 소수 인원이 침투하는 장면 등은 루소 형제의 전작인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를 연상시킵니다. 즉, 액션 시퀀스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구성이 매우 유사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액션을 통해 감정과 드라마까지도 전달하면서 기시감 있게 만드는 점에서 이들의 탁월함은 다시금 빛납니다. 수류탄을 이용한 속임수를 한 번은 유머스럽게, 다른 한 번은 뭉클하게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흥미로운 것은 첩보 영화로서의 스토리텔링에 있어서도 클리셰의 역이용이라는 특징이 두드러진다는 점입니다. 냉전 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에스피오나지 장르는 냉전이 저물며 활력을 이룬 후 다양한 변주를 해왔고 새로운 클리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소련으로 대변되는 외부의 적이 대신하기 위해 첩보 조직 내부의 적이 있다는 방식으로 새로운 적을 선정하는 것이 대표적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이슨 본처럼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주인공의 등장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왜 첩보 요원으로서 활동하는지, 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까지 국가의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지, 왜 국가의 이익이 다른 가치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또 나아가 자신의 행동이 왜 옳은지 혹은 잘못된 것인지 질문을 던지며 답을 찾습니다. 첩보 영화의 대표주자인 제임스 본드 시리즈도 최신작인 No Time to Die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질문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죠. 심지어 복잡한 이론적 배경을 제치고 나면 테넷 역시 싸워야 하는 이유를 갈구하는 첩보 영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이맨은 지금까지 많은 첩보물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 뻔뻔해 보일 정도로 간단히 답하면서 클리셰를 반바퀴 비틉니다. 영화는 스파이의 존재 의의와 목적 그리고 정당성에 대해 깊이 고찰하지 않죠. 대신 손에 이미 피를 묻힌 이상 위의 질문들에 대한 답이 무의미하다는 듯한 태도를 취합니다. 식스는 감옥에서 꺼내주는 조건으로 합류한 시에라 프로젝트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피츠의 말에 분노하지 않죠. 그저 현실에 수긍하고 지금의 삶이라도 지속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모색합니다. 사실 재소자 중에 가능성 있는 이들을 스파이로 활용한다는 컨셉은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한 클리셰죠. 그런데 스파이가 될 재소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그레이맨은 다른 첩보물과 이질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대신 그레이맨 속 인물들은 어떻게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죠. 방콕에서의 첫 번째 임무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식스는 코드네임 시에라4를 죽여야 하는 이유를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가 CIA의 위협이라는 최소한의 정보만 들은 채 미션을 수행하죠. 하지만 그는 타깃 제거 방식을 두고서는 책임자인 카마이클과 충돌합니다. 민관인과 어린아이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임무를 수행하라는 카마이클의 명령을 식스는 거부하죠. 이 장면은 영화의 핵심적인 문제가 어떻게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지점에서 그레이맨이라는 제목의 의미는 제고될 수 있습니다. 영화 속 그레이맨은 피츠가 만든 비밀첩보 요원을 뜻하죠. 그러나 회색은 흑과 백 사이에서 그 경계가 불분명하기에 그레이맨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의 선이 불분명하고 이를 구분하려 하지도 않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로도 들립니다. 이는 식스가 포에게서 건네받은 메모리 카드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카마이클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로이드를 고용했고 다수의 민간인 희생자를 대면서까지 첩보 임무를 진행했다는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접한 인물들 중 CIA의 존재 이유나 임무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임무를 진행할 때 어느 수준까지 윤리적 기준을 지킬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죠. 이는 작중 식스와 로이드의 관계가 가장 두드러지는 대립 구도인 이유입니다. 매사에 침착하고 냉정한 첩보요원 식스와 기분 파이고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민간 청법자 로이드는 얼핏 보기에 상극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악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아버지의 학대에 인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를 총으로 죽인 자신의 행동이 칭찬받을 일이었다고 회고하는 식스의 모습에서는 왜 그가 그레이맨인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애초에 도덕적 기준에 준수한 적이 없는 소시오패스인 로이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대결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기 위한 사투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학대의 경험을 동력 삼아 식스가 로이드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만 보더라도 그 의미는 더욱 명확해지죠. 문제는 삶의 근본적인 의미와 이유 대신 삶의 방식에 주목하는 그레이맨의 스토리가 지닌 깊이를 루소 형제가 온전히 살려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어떤 방식의 삶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고민한 바가 드러나지 않은 데서 기인하죠. 작중 식스와 데니를 로이드와 카마이클로부터 구분짓는 유일한 차이는 보편타당한 윤리적 선을 준수하는지 아닌지에 불과합니다. 민간인과 어린아이를 죽이지 않는 것,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랑과 신뢰의 의미를 아는 것, 누구나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전제 위에서 행동한다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영화는 그 선을 넘는 사람은 부적절하고 그렇지 않은 이는 적절하다며 이야기를 끌고 나가죠. 그 결과 평면적인 그레이맨들의 이야기는 온전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인물들의 과거사나 심리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아도 그들을 손쉽게 편가르고 대립시켜 이야기를 전개할 최소한의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캐릭터들의 과거사는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식스의 과거사는 운을 띄우는 감옥에서의 초반부, 중반부의 플래시백 장면, 그리고 데니와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진상까지 딱 3대목에 불과하죠. 로이드 역시 카마이클과 하버드 동창이었고 소시오패스라서 CIA에서 퇴출되었다는 것 외에는 과거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빈 공간은 끝없는 액션과 익숙한 관계성이 대신하죠. 식스가 자신과 같은 처지인 4를 제거하는 것은 블레이드 러너 2049를, 유사가족인 식스와 클레어의 관계는 레옹을, 식스와 데니가 수십 명이 지키는 성을 공략하는 모습에서는 조닉과 윈터 솔저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결코 간단할 수 없는 식스의 복잡한 내면, 다른 첩보 영화들과 비교되는 차별점은 깊은 우물 속으로 가라앉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죠. 이는 대중성과 오락성을 위해 그레이맨의 잠재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주어진 상황과 현실이 깊이 고찰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보다는 순응하고 대신 그 안에서 최선의 방식을 찾으려는 삶의 태도. 이러한 태도는 나날이 퍽퍽해지는 현실의 삶을 사는 많은 관객 혹은 시청자들이 불가피하게 선택한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모순된 사회구조와 권력관계의 본질적인 원인을 찾고 개선할 수단이 개개인에게는 마땅치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주요 인물들의 서사를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었다면 시청자들의 동병상련을 유도하고 그게 몰입도를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쉽사리 가시지 않습니다. 결국 이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들이 흔히 보여주는 단점의 연장선입니다. 창작자들의 자유와 재량을 최대한 보장하는 넷플릭스의 원칙은
참작자들의 단점을 극대화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는데 그레이맨이 정확히 그 사례에 해당합니다. 루소 형제는 이미 전작들에서 오락성과 대중성을 위해 드라마적인 측면을 희생시킨 전적이 있습니다. 윈터 솔저는 안전을 위한 자유의 통제라는 사회비판적 주제를 전형적인 권성징악 구도로 풀어낸다는 비판을 받았죠. 11원은 자유와 통제 사이에서 벌어진 상이한 정의관의 충돌을 두 주인공의 개인사와 감정적 충돌에 국한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피니티 워와 엔드게임도 하나의 이어지는 작품으로 본다면 생명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어벤져스의 철학과 극단적 공리주의자인 타노스의 10년간의 논쟁에 대한 결론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는 대중성과 오락성에 집중하는 루소 형제의 작품이 세련되지만 항상 어딘가 아쉬움이 남는 이유이고 그레이맨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나마 단순해질 수 있는 흐름에 화려한 액션만큼이나 변주를 주는 대목을 뽑자면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이는 캐릭터들의 매력입니다. 우선 크리스 에반스는 나이브스 아웃에서 보여준 양아치 캐릭터를 다시 한번 선보이죠. 감정이 전혀 숨기지 못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광기 어린 인물인 로이드를 영화의 톤에 알맞게 표현해냅니다. 그가 보여준 로이드의 매력은 정반대의 매력을 뽐내는 식스와의 조화 속에서 더욱 빛납니다. 라이언 고슬링은 정적이고 여유로우면서도 한곳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고 또 상당한 지략과 언변을 자랑하는 캐릭터를 보여주는데 잠깐 동안 드라이브에 등장한 라이언 고슬링을 보는 듯한 인상도 주죠. 이에 더해 No Time to Die에서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임팩트를 남긴 바 있는 아나 데 아르마스가 또 한 번 조력자로 등장한 점 역시 눈길을 끕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단순한 오락영화 그 이상일 수 있었던 그레이맨의 잠재력을 살리지는 못하며 영화를 압축한 엔딩 크레디트를 보면서 낳는 아쉬움도 끝끝내 달래지 못합니다. 더 많은 영화 리뷰는 아래 링크에 브런치, 키노라이츠, 오마이뉴스,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 뷰를 통해 보실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세요. 리뷰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리뷰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